여기 한국의 발전은 이제 끝이고 한국 경제는 한국전쟁 직후로 다시 회귀할 일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히 가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옌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 간부 출신 부모님을 둔 덕분에 중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제 인생은 부모님 덕분에 늘 수월했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쾌거를 이루었기에 저는 정말 제 인생에 200% 만족하며 살았죠. 그러나 요즘 들어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미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거슬리는 수준에까지 이른 상황이거든요. 미국 번화가 어디를 걸어도 흘러나오는 K-팝에 광장에는 K-팝 댄스나 한국 음식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고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걸 보면 중국 출신인 저로서는 뚜껑이 제대로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의 속국쯤 되는 국가고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나 음식들은 죄다 한국이 중국의 것들을 그대로 베끼거나 훔친 것들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수한 중국의 문화가 제 눈앞에서 희롱당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중국인인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색이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였지만 교수님들은 무슨 주제만 나오면 한국과 연관지으며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한식에 미쳐있는 자신의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요즘 식단을 한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벌써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고 피로감도 줄었다면서 학생들에게 한식을 먹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발전사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해야 한다며 한국을 마치 선진국이라도 되는 양 칭찬을 늘어놓는 교수님도 있었죠.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프라를 꾸며놓은 국가로 평범한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의 처참한 수준의 가난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마저 이러한 한국의 사기극에 홀랑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어쩌면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라도 별거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의 현실을 낱낱이 밝힘과 동시에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얼마 가지 않아 찾아오게 되었죠. 그건 바로 국제정치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건네셨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미국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는 학생들을 완전히 벙찌게 만드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을 문화나 음식 등으로 최근에야 반짝 뜨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국가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수주를 전부 따내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기술 수출 및 거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조용하게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과 부유함을 바탕으로 몇 년 내로 정말 큰일을 낼 게 분명하고 한국은 자신들이 조용하고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이번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의 속국이자 중국이 먹다 버린 부스럭이나 주워먹는 한국이 도대체 무슨 기술력을 발전시켰고 또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말인가? 저는 한국의 선진국 인척에 속은 교수님이 한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참다 못해 나서기로 했어요. 글쎄요. 한국은 그저 선진국 인척을 하는 것일 뿐 한국 서민들의 실제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는걸요? 한국의 GDP가 높은 이유는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몇몇 대기업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것일 뿐이며 한국은 그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자신들의 동맹국들에 의존하며 빌붙기나 하는 국가거든요. 즉, 한국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들만큼 위태로운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도 없고 교수님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국 행세에 완전히 속고 말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도저히 제 논리를 파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내 전혀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했더니 또 중국 학생이군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만을 반복하는지 저는 벌써 그 질문만 각기 다른 중국 학생들에게 5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 5명의 중국 학생들 모두 제 질문에는 도저히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자, 제가 학생과 같은 논리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결과를 내고 있는 국가지만 중국 경제야말로 정말로 소수의 대기업들에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화웨이, 텐센트, 비아디와 같은 국영 기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경제 수준을 놓고 보자면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꼴찌 수준의 극악의 빈민국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케이팝과 게임, 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며 고도로 다각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기에 애초에 학생의 논리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수준 낮은 주장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빌부터 살고 있다고요? 글쎄요. 한국은 사실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첨단 기술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죠. 당장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막는다면 일본과 미국의 공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이 그대로 가동 중지되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가장 큰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빌붙으며 국가의 경제 구조 자체를 한국에 전적으로 맡긴 기형적인 국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주장에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었고 중국의 공영방송이나 학교 시간에 배운 한국은 중국에 의존만 하는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는 국가라는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중국이 기술 수출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그래봤자 전 세계는 중국의 소나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런 저를 보고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중국은 인건비가 없는 저가 정책을 사용하며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는 듯했죠. 그런데 학생은 그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도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말로 중국은 유럽의 각종 기술 강국들마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이기는 듯 싶었으나 한국은 중국의 담당 사육사답게 이번에도 전 세계를 어지럽히려는 중국을 완전히 제압해버렸거든요. 일단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멕시코의 고속철도 수주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국제 입찰을 발표했고 멕시코는 30조 원이라는 고속철도 사업치고는 이례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내걸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멕시코의 과감한 입찰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혼잡을 줄이고 관광과 사업을 통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30km의 장거리 노선을 원했고 이 철도 노선은 분명 관광사업 촉진과 멕시코 최대 산업 중심지와 비즈니스 중심지 간의 무역 연결성을 강화하여 멕시코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또한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번 멕시코와의 계약을 따낸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보상도 상당히 달콤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일단 멕시코는 많은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추가적인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데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게 분명했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낮은 저개발 국가들이고 이 말은 아직도 개발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에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연쇄 국가 수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멕시코와의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는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인프라 미래를 장악하며 추후 30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막대한 이권을 얻게 된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인당 GDP는 낮아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 경제 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시고, 이들은 가난해 보여도 아무튼 막대한 사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국가들이라는 말과 동시에 이 계약은 30조 원이 아닌 총 확장 잠재력은 240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어마무시한 분석 결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중국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했죠. 중국은 그동안 남미 국가들에게 1대1로 사업을 벌이며 경제 종속을 강화했기에 이 상황에서 멕시코까지 넘어온다면 대륙 장악이라는 중국의 원대한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한국과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은 다 잡은 꿈이 한국 때문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건 바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죠. 중국의 철도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건비랄 게 없는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자랑하니 한국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중국에는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중국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멕시코 계약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내며 14억 중국인들의 꿈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 한국은 특유의 천재적인 지능으로 멕시코가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충격적인 조건까지 내밀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기차는 압도적인 속도 같은 전통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AI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멕시코 관계자들을 완전히 매혹시켰거든요. 일단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교통관제 시스템은 승객 흐름을 파악하여 열차 운행 빈도를 최적화하고 병목 현상을 방지했는데요. 이는 구식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운행만을 하고 있던 멕시코에 실시간 승객 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관제를 제공함에 따라 효율 50% 증대라는 엄청난 이익을 선사했고 인건비까지 감축하는 효과를 보게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개발한 5G 연결 스마트 스테이션도 압권이었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는 모든 발권을 키오스크나 휴대폰으로 하고 있고 키오스크에는 외국인을 위한 다개국어 통역 기능과 여행지에 대한 간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추천 시스템까지 존재해 수많은 여행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테이션은 멕시코에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제 멕시코는 사람이 직접 발권을 해주던 구식적인 시스템을 내려놓고 키오스크를 통한 기차표 자동 발권 및 AI를 통한 각종 여행지에 대한 간접 체험 기능, AI 기반 여행 스케줄 자동 추천 등의 막강한 기술력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관광사업 및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겠죠. 당연히 중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깡통밖에 없는 구식의 기차가 바로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또한 한국은 AI 시스템으로 인한 99.9%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고속 열차는 정시 운행률이 15%에 불과하고 여기에 성능 조작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중국의 기차가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소름 돋는 차이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는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이 사용하는 열차에는 브레이크 압력, 휠 정렬, 엔진 진동 및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수천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AI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마모 또는 고장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데요. 유지보수 작업자는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으로 수리에 대한 알림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기차는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로 인한 중단 시간이 발생할 일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특히나 멕시코의 이번 530km의 장거리 노선은 그 규모가 규모인 만큼 효율성이 막대한 장기적인 수익성을 의미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그러한 멕시코의 이익을 극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은 한국과 같은 기술력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은 저가의 불량 재료만을 사용해 이에 따른 여러 차례 탈선 사고를 겪은 이력까지 있죠. 그러나 중국은 국가 수주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저품질 기차 때문에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고 상황을 하나의 데이터로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소름 돋는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중국의 자랑스러운 면모들은 전부 박리담회식으로 거저 얻은 것일 뿐이었다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중국은 다른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해주는 착한 국가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배워왔고 실제로 중국은 다른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인프라 지원 사업을 벌이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국의 착한 면모를 강조하며 중국이 아니면 이 세계는 가난과 불공정의 굴레 속에 빠져버릴 거라며 악을 쓰며 중국의 착한 면모를 어필해 봤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여전히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기만 했고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이 세계 평화를 주도한다고요? 학생은 중국과 거래를 한 국가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전혀 모르나 보군요. 중국의 계약에는 숨겨진 비용, 정치적 압박, 부채 함정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스리랑카만 해도 중국이 도움을 제공하는 척했지만 결국 상환하지도 못할 만큼 과도한 부채를 지게 하여 스리랑카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토타 항구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듯 인권 침해 및 불공정 계약으로 다른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권을 빼앗아 오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착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멕시코에 일자리까지 창출해 주었거든요. 중국은 이번 수주에서 자국의 인력만을 고용하고 자국의 자원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은 멕시코 누에보 레온에 현지 현대 로템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열차 부품의 45%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겠다며 상생의 의지를 밝혔거든요. 실제로 멕시코의 몬테레이에는 현대, LG 등의 다양한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현지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한국은 현지 인력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기로 유명하므로 이러한 한국의 공정하고도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는 더더욱 멕시코 및 중국에 시달리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큰 희망과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압도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멕시코에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한계마저 완전히 극복해준 미친 듯한 면모를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멕시코는 불의 고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며 극심한 더위 및 계절성 폭풍으로 철도 인프라를 유지하기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멕시코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도저히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나 한국은 맞춤형 설계의 대가였습니다. 한국이 현재 전 세계의 국가기술 수주에서 모든 계약을 쓸어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상당한 지능과 융통성을 발휘해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도 다른 국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죠. 바로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규모 7.0 이하의 지진 충격까지는 막을 수 있도록 무지막지한 내진 설계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충격 흡수 트랙을 설계하여 레일 트랙이 지진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탈선을 방지하도록 했고 자동 지진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센서는 3초 이내에 진동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기차를 멈추게 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선로는 레일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특수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기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한국의 철두철미한 맞춤형 설계 덕분에 한국은 그간 전 세계의 기차 인프라를 보급해 주었으면서도 단 한 건의 탈선이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99.9%의 정시성을 보일 수 있는 거였죠. 특히나 한국은 지진이 심한 국가도 아니었기에 이러한 한국의 맞춤형 기술력은 더욱더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진이 심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이 정도 철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한국은 일본과 비교되며 더더욱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죠. 또한 한국은 내열 제동 시스템을 통해 멕시코의 고온에서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멕시코는 자신들의 한계점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결해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도 이러한 내진 설계 및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시운전 결과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전부 성능 뻥튀기의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열악한 기술력으로는 멕시코의 극한의 더위 속에서 철도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이 밝혀졌고 내진 설계는커녕 오히려 선로는 기능을 유지하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구도보다 훨씬 떨어져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선로가 금세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철도를 보급한 케냐 및 파키스탄에서는 선로 자체가 붕괴해버렸고 결국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저렴한 가격에 걸맞은 부실공사 및 싸구려 자재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결국 중국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국제소송까지 걸리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보상을 전부 무시해버리는 막장 대응을 이어나갔거든요. 심지어 중국이 태국과 라오스, 에티오피아에 보급한 기차는 조사 결과 성능 사기 및 성능 뻥튀기를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했다던 중국의 고속철도는 알고 보니 낡은 중앙 집중식 전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엔진 하나가 고장나니 열차 전체가 비활성화 되어버렸거든요.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항의에 마지못해 자신들이 자체 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중국의 전문성 없는 수리는 기차를 더 고장나게 만들어서 상당한 지연 중단을 겪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는 기차를 수리할 수 없으니 다른 국가들의 외주를 맡기고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하는 황당한 대응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중국은 약속한 수리비를 주지 않아서 또다시 국제소송에 걸렸죠. 물론 중국은 이러한 패소 결과도 전부 무시해버리는 막장 대응을 이어나갔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면모야말로 모든 고난을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도 파회하지 못한 중국의 저가 정책을 실력 하나로 깨부순 한국은 이제 멕시코를 넘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수주 계약을 전부 독차지하게 되며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되겠죠. 한국은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국가지만 기술력 하나로 천연자원보다도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기술 수출 사업에서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고 있고 이번 멕시코 계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기존의 선진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인 교수님은 괜히 중국이 싫어서 헛소리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등 그야말로 현실 도피의 단계까지 이르렀죠. 결국 저는 교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교수님은 그냥 중국이 부러워서 중국을 무작정 깎아내리며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뭐래도 한국은 가난하고 기술력조차 없는 국가가 맞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그러한 한국의 면모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해 오기로 했고 그 결과를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증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당황을 하기는커녕 그저 저를 측은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고 저는 그러한 교수님의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한 후 그대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 중국에서 가난하고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말라 죽는 처절한 한국 영상을 수없이 접했음에도 그건 전부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는지 직접 온 한국에서 그러한 가난한 장면을 일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즉시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평범한 지역에서도 상하이와 선전처럼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의 거리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는데 길거리에는 중국의 일선 도시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 더미도 없었고 먼지와 대소변 자국으로 덮인 보도도 없었으며 비위생적인 노점상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길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촌에서도 볼 수 없는 극한으로 우수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은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나라구나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절대로 무단 투기하지 않고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반드시 들고 다니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더러 애초에 한국의 길거리에는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거리의 쓰레기나 먼지를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한국은 청소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벌써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는 AI 기반 청소 로봇을 개발한 뒤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 기반 로봇들은 쓰레기와 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거하고 있다고 했고, 로봇은 공공광장이나 상점가, 지하철 입구와 같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청소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이 이러한 로봇을 배치한 이후 한국은 길거리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98%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건비의 감축 효과까지 봤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 한국이 이러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마치 한국이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상당한 기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청소 로봇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기술력과 부유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리 부촌이더라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중국에서는 건물 안에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아파트 관리인은 이러한 쓰레기를 그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전부이니 부촌에서도 관리가 거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지막지한 기술력으로 인간 자체가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해둔 상태였고, 심지어 이 청소 로봇은 실시간 AI CCTV까지 탑재되어 24시간 청소를 하다가 밤에는 각종 의심 상황 및 위험 상황을 포착 후 그대로 경찰 및 담당 기관으로 연락까지 해준다고 했기에 저는 더더욱 한국의 무자비한 기술력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제가 중국에서 가짜 영상과 날조로 교육을 받았고 한국은 그냥 차원이 다른 국가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저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나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친 상황이었는데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조국도 완전히 개망신을 시키는 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듬과 동시에 저는 한국의 열악한 면모를 포착하게 되었고, 역시 한국이 그럼 그렇지 하며 한국을 다시금 무시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곳저곳에는 실시간 대기오염 수준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곳 전광판의 대기오염의 질을 번역해보니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은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중국의 대기질이 매우 안 좋은 이유도 전부 한국 때문인 셈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한국의 한심한 면모를 촬영한 채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해 한국의 정확한 미세먼지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색을 시작함과 동시에 까무러치게 놀랄 정보를 얻게 되었죠. 바로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국보다 중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을 수가 있겠어요? 즉, 이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중국의 공영방송의 보도와는 달리 실상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믿기지 않는 사실을 포착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미세먼지 수치를 검색해 볼 때부터 옆에 있는 신호등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신호등의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은 전국적으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둔 국가였고, 실시간 차량 흐름 및 유동 인구에 따라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조정되어 혼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신호등의 주기가 불규칙했던 거였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를 무려 50%나 줄이는 미친 듯한 효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수입하고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신호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도로들도 상당히 많고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런 중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두 차원은 격차가 나는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던 거였죠. 물론 한국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광고판조차 수준이 달랐어요. 보통 어느 상권의 낮과 밤의 유동인구의 인구 통계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낮보단 밤에 활보하는 인구의 연령대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실시간 인구의 연령대를 포착하는 최첨단 광고판을 설치해둔 상태였고, 유동인구의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최적의 맞춤형 광고를 제시하는 충격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비용보다 광고판을 든 사람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번화가에 나가보면 이러한 광고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중국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범한 지역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준 한국에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대학교로 돌아가서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수모를 겪겠구나 싶어 대학교 자퇴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며 목이나 축이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저는 그대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의점은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양심껏 결제를 마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사실 이건 중국인인 저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시민의식이 낮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경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제 중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의 대기업에서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편의점을 전부 무인 편의점으로 교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만약 이번 무인 편의점이 성공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건 중국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전국적인 무인 편의점 매장은 일주일 만에 전격 철수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무인 편의점이 공개되자마자 하나같이 물건을 훔쳐갔고, 결국 편의점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버렸거든요. 마치 곡식을 앗아가는 메뚜기 떼처럼 중국인들은 무인 편의점의 간판마저 전부 떼어가서 철물점에 팔아버렸고, 결국 중국 인민들의 선진국에 대한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집중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 또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일 뿐이었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명했다며 보도를 내보냈고, 결국 중국은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버렸죠. 그런데 중국도 성공하지 못한 무인 편의점을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나 쉽고 당연하다는 듯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정말로 한국은 중국이 넘보기엔 너무나도 위에 있는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허탈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결국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려던 저는 현타만 잔뜩 느낀 채 거의 도망치듯 한국에서 빠져나왔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너무나도 쪽팔리고 면목 없는 마음에 도저히 학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나라인지 제가 한국에서 얻은 충격은 지금까지도 생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